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저는 정동진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싣게 되었습니다.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스쳐갔지만 저는 또 한 번 저희 바람을 하늘에 빌기 위해서 정동진에 방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이 매번 수월치는 않습니다. 멀기도 멀고 많은 마음의 짐을 함께 가져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가야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정동진에 가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매번 이곳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동진에 다녀오게 되었죠. 그렇게 기차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데 우연히 반대편 좌석에 앉은 젊은 여자와 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 나 돈가스 먹고 싶어. 조금만 있다가 먹자. 기차에서 내리면 맛있는 사줄 테니 좀 참아. 꼬맹이와 대화를 하는 젊은 엄마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문득 누군가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특히 어린 꼬마 애기에게서 잃어버린 딸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이었죠. 한때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리고 돌아다니는 여자아이들이 전부 내 딸로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후 몇 년 동안은 길가에 지나가는 여자아이만 있으면 붙잡고 혹시 내 딸은 아닌지 확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은 참으로 오랜만이었습니다. 유독 꼬마 아이에게서 잃어버렸던 딸의 모습이 겹쳐 보이더군요.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그러다가 반대편에 있는 아이의 젊은 엄마와 눈이 마주쳤죠. 앳된 얼굴이 20대, 많아야 30대 후반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던 젤리를 한 봉지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제가 종종 기운이 빠지고 그럴 때 젤리를 먹고는 해서 준비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런 예쁜 아이에게 준다면 제가 먹는 것보다 더 기쁠 것 같더군요. 이거 아이 줘요. 아니에요. 뭘 이런 걸. 애기가 너무 귀여워서 그래요. 내 딸 생각도 나고.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젊은 애기 엄마와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인연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다는 게 새삼 행복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서 정동진에 도착한 저는 천천히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더군요. 매해 오는 곳이지만 참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붐비는 것이 신기합니다. 하기야 저도 이곳으로 늘 새해를 혼자라도 맞이하러 오네요.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혼자 피식 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해돋이를 보는 곳에 게시판 같은 것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원을 적어 놓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제 소원을 적었어요. 25년 전 그날 이후 지금까지 계속 빌고 빌었던, 부디 죽기 전에 반드시 이뤄지길 바랬던 그 소원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우리 딸아이를 꼭 찾게 해주세요. 저는 이 소원을 적었습니다. 그 외에 자세히 내용을 적으니 한 10분은 걸리더군요. 그리고 그 아래 이런 글을 적었죠. 엄마가 미안하다. 그날 25년 전 그날 널 잃어버렸으면 안 됐어. 내 손을 꼭 잡고 있던 너를 내가 어떻게 잊었는지. 난 엄마로서의 자격도 없다. 죽기 전에 얼굴이라도 한 번 봤으면 제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지난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후회와 속죄로 살았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세상과 작별을 하면서도 끝끝내 딸의 얼굴을 못 본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75이 되면서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늘이 있다면, 신이 있다면 딸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저는 그렇게 차분히 제 바람을 쪽지에 적어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바람들이 게시판에는 빼곡히 포스트잇으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제 것은 눈에 띄지도 않더군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바람들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이 바쁜 것일지도요. 하지만 그래도 제 소원은 죽기 전에 다른 것 다 필요 없으니 마지막 소원 한 번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붉게 물든 해가 참으로 기묘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앞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있었지만 저는 홀로 가만히 눈을 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면 노인네가 주책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 참았죠. 그런데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아까 애기 엄마더군요. 아침 햇살이 비춰서 그런지 참으로 곱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애기 엄마가 딸아이를 안고서 하염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붉은 햇살보다도 더 붉게 충혈된 그녀의 눈이 보였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뭔가 문제라도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애기 엄마에게 말했죠. 무슨 일이에요? 도움이 필요하면 이 노인네가 할 수 있는 게 어디 아프기라도 해요. 제가 말을 하자 애기 엄마가 잠시 딸아이를 내려놓더군요. 그리고 옆에 있던 남자에게 맡겼습니다. 아마도 애아빠인 모양입니다. 참으로 보기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애기 아빠도 뭔가 하염없이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심지어 애기 아빠도 울먹이는 것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애기 엄마가 갑자기 달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지만 애기 엄마의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그리고 저를 꽉 껴안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75년의 살 모든 순간을 통틀어 가장 감동적인 말이었습니다. 엄마 맞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엄마라니. 내가 잃어버렸던 그 딸이라고? 저는 온갖 생각들이 머리에 휘몰아치는데 뭔가 어떻게 할지를 몰랐습니다. 너, 미선이니? 저는 4살 박이 딸아이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지난 25년간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이름이었습니다. 나 옛날 이름 기억 안 나요. 하지만 엄마 맞죠? 애기 엄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잠시 절 끌어안고 있는 그 여자의 손을 풀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나 아닐까봐, 혹시나 또 내 딸이 아니면 정말 전 여기에서 무너져 내릴까봐 겁이 났습니다. 혹시 말이에요. 그 시장에서 엄마를 잃어버렸나요? 저는 애기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애기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달고나 들고 있던 거 기억나요? 엄마가 달고나 그거 사주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제 딸이 맞았습니다. 당시 우리 딸에게 저는 달고나를 사줬었죠. 그리고 딸아이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서 있던 지인의 가게에 제가 돈을 빌리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사정사정해서 돈을 꿔야 했기 때문에 딸아이에게 그 모습을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깐 10분이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저는 지인의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100만 원이란 돈을 꿀 수 있었습니다. 기분 좋게 바깥으로 나왔는데 딸이 사라졌었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저는 시장을 구석구석 돌아다녔습니다. 진짜 그 시장 골목마다 미선이의 이름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딸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진짜 숨이 막혀서 그대로 혼절을 해버렸죠. 일어나니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와 있었는데 상황을 주변 사람들에게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가서 찾아볼 테니까 당신은 좀 쉬고 있어. 남편은 직장도 빼고 딸아이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급하게 링게를 빼고 저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간호원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죄를 참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딸아이를 찾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그래, 죽는 것이 100번, 1000번 나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또 시장으로 갔습니다. 이미 해는 기울고 많은 상가들이 문을 닫았더군요. 그래도 계속해서 딸을 찾았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도 만났습니다. 당신은 쉬고 있으라니까. 그러다가 정말 쓰러져. 저는 남편의 말에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딸을 찾으러 갔고 저 역시 그대로 또 움직였습니다. 딸은 어디로 갔는지 아예 보이질 않았죠. 그 다음부터의 세월은 정말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 뒤로 전단지를 하루에도 몇 번씩 돌리러 나갔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직장을 관두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용달차 하나를 사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소일거리를 일주일에 2~3번씩 했고 그 외 시간은 딸아이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준다는 전단지를 보고 초기에는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어디 부산에서 길을 잃은 아이를 본 것 같다. 충주 어디에서 길에서 울고 있는 애를 봤다. 노량진에서 껌을 파는 여자아이를 봤다. 온갖 제보들이 쏟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그런 제보들을 따라서 남편과 전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3년을 딸을 찾아다녔죠. 어떤 날은 온갖 험한 꼴을 당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희 돈을 노리고 거짓된 정보로 어디론가 유인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보니 깡패들이 있었는데 저희 부부는 급하게 도망쳐서 용달차를 타고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요즘에 애들 사창가에 팔아요. 애들 좋아하는 미친놈들이 있거든. 아니야. 요즘에 그 섬에다가 애들 판다고 하더라고. 섬에 팔면 노예로 기르다가 나중에는 애나 낳고 그렇게 사는 거지. 저기 그 섬 이름이 뭐라고 하더라. 이런 온갖 이야기들은 저에게 충격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지 한참이 되었지만 진척도 없었습니다.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몇 번이고 경찰서를 방문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이리저리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기다리라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이었죠. 정말로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다 흥신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유명한 누구든지 사람만 있으면 다 찾아준다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착수금이라고 했습니다. 성공하면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줘야 한다고 했고 저는 알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 흥신소에서는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보면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가 몇 개월 뒤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다만 그날의 단서들 몇 가지가 있다면서 제게 받아 적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누군가 데려갔다. 입니다. 흥신소에서는 당시 저희 부부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찾았던 점, 그리고 4살 아이의 발걸음으로는 벗어나기 힘든 넓은 시장이었다는 점에서 아이는 당시에 시장을 나갔을 것이라고 유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울고 있던 아이를 봤다는 일부 시장 바깥쪽 상인들의 증언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당시 시장 안에서만 찾았지 그 근방의 상인들까지는 조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흥신소 탐정에 따르면 누군가가 아이를 데려가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너무 흐른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은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이 어떻게 흘러간 것인지는 최소한 머릿속에 그려볼 수라도 있었어. 그나마 실마리라도 어떻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돈을 더 준다고 했지만 탐정은 실마리가 없다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다만 이후에 추가적인 소식이 있다면 알려주겠다고는 했습니다. 그만큼 실마리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 저희 가족의 사연이 전국에 소개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방송사 PD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저희 사연을 방송에 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방송국 PD는 저희 남편과 저희 삶을 며칠간 촬영을 했습니다. 저희 삶은 단순했습니다. 저나 남편이 시간이 나면 소일거리를 조금씩 하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했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딸아이의 흔적을 찾으러 전국의 전단지를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를 찾아 나섰던 것이 방송국에서 잠깐 반영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프로그램은 아니었지만 제보가 조금이라도 더 오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뉴스에도 제보를 해보고 해봤지만 딱히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다만 방송국에 방송이 나간 뒤로 다양한 제보들을 전달해 줬는데 참으로 애매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당시가 벌써 5년, 6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딸아이도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 있을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딸아이를 찾는데 어느 날 남편이 말하더군요. 이제는 좀 놓자고요. 현실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불같이 화를 냈지만 남편은 그런 저에게 현실을 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집안은 온통 쓰레기 투성이었습니다. 전단지가 가득 쌓여 있었고 방은 언제 청소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만큼 딸아이를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 얼굴을 보니 사람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관리도 되지 않은 얼굴은 거의 검은 색에 가까운 색이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건강이 상당히 나빠졌는데 아무래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매번 어딘가 아프다며 힘들어 했었는데 남편도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하며 딸아이를 찾는 데만 신경을 썼기에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제가 얼마나 현실을 소홀히 하고 살았는지 느껴졌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은 말로 헤아릴 수 없지만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물론 저 혼자서 살았다면 아마도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제게는 죄악이니까요. 딸아이를 잃고서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이것은 제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있었습니다. 제가 딸아이를 잊어버리는 바람에 평생 일군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편이 있었죠. 저는 남편에게도 크나큰 죄인이었습니다. 죽어서도 갚지 못할 죄를 지은 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이제는 흰머리가 늘어난 남편을 누군가는 돌봐야 하니까요. 남편도 고아로 자라서 힘든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겨우 가족을 만들었는데 제가 다 망쳐버렸죠. 그러니 이제라도 남편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고 일도 나가고 머리도 새롭게 했습니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였죠. 물론 정상으로 돌아간 척일 뿐이었지만 그래도 효과는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전처럼 완전히 무너져서 폐인처럼 있는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은 남편은 실제로 몸이 많이 나빠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혈압도 높았고 당뇨까지 왔더군요. 남편은 약을 먹기 시작했고 그제야 좀 몸이 괜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남편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을 찾아서 사고 그것을 남편을 위해서 다려서 먹이고 그랬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뿐이더군요.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죽어도 시원치 않을 일이 벌어졌지만 어쨌거나 남편을 돌보기 위해서라도 더욱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국에 돌아다니는 일들은 그만두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니라 제 제안이었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운전을 하면서 저를 데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딸아이를 찾고는 했습니다.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일 정도로 진짜 말도 안 되게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렇게 생활은 정상화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정상인 척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 안에 들어오면 우리 부부는 늘 싸늘한 공기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TV를 켜도 또 다른 이야기를 해도 금방 우울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몇 번 딸아이의 흔적을 찾으려는 노력은 했으나 사실상 이제는 시간이 너무 흘러서 당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뒤로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서서히 뉴스를 보는 일도 줄어들었고 혹여나 울리는 전화벨에 불이 나게 뛰어가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부부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죠. 그래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서로에게 의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더 흘렀을 무렵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다시 회사에 어떻게든 취직을 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전처럼 대우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소일거리라도 어떻게든 하면서 회사에서 버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복통에 시달려 병원에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남편은 여간에서는 아프다는 티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불안했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데스크에 있던 간호사에게 남편이 입원한 병실을 물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남편을 찾아갔는데 남편의 얼굴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냐고 했는데 남편은 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검사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아마도 별일은 아닐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남편의 담당이를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죠. 위에 종양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나빠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물론 이것은 아직 사진으로만 관찰이 된 것이야 실제로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릎에 힘이 툭 하고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아이를 잃은 고통에서 그나마 조금씩 새로운 삶을 다시 키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만약 떠나버린다면 저도 같이 죽을 것이란 생각을 했죠. 저는 곧장 남편에게 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몸 관리를 했길래 암이에요. 저는 펑펑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허허 웃으면서 말했죠. 아직 결과도 안 나왔구만. 거참 의사 선생님도 이야기를 하지 말라니까 하셨네.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만약 말이야, 내가 혹여라도 안 좋아지면은
하나만 약속해 줄 수 있겠어?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들 못 들어줄까 싶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라도 우리 딸 꼭 찾아볼 테니까 당신은 이제 딸은 잊고 살아. 그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제발 좀 죄책감 내려놓고 살아. 그거 당신 잘못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왈칵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 그렇게 많이 울어봤던 것이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저는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바깥에서 좋은 사람이었던지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더군요.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한 3개월 가량은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음식만 먹어도 토악질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뭘 하고 싶어도 도저히 몸에 힘이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통 뭘 제대로 할 수도 없었기에 거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편과 약속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살지 않기로요. 그리고 남편이 없이고 꿋꿋이 살아가기로 남편과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어서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다시 일어섰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토하는 한이 있더라도 음식을 씹어 삼켰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몸을 움직이고 TV를 틀고 음악을 듣기도 했습니다. 마치 괜찮은 사람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효과가 있었는지 저는 그때 이후로 조금씩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하면서 청소일 등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죠. 일거리를 찾는 것도 어려웠지만 막상 일을 하다 보니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더군요. 그래서 운동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미친 것 같더군요. 딸아이를 잃어버리고 남편도 세상을 떠났는데 제 몸 체력 떨어진다고 운동이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아침마다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그래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잘 살기로 약속을 했으니 무조건 지킬 것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혹여나 죽기 전에라도 딸을 만날 수도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니 건강해서 오래 살아서 기어코 한 번이라도 더 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소식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몸이 정상화가 되자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부터 시작해 그릇 닦기 등을 해나가면서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TV를 무심히 보는데 새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정동진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저기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저곳에 간다면 뭔가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매해 새해가 찾아올 때마다 홀로 정동진으로 향했습니다. 운전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몇 시간이나 한참 이동해야 했지만 저는 끝끝내 정동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그 5만 가지 생각이 사라지고 정리가 되는 것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서 남편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동진으로 계속해서 왔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매해 정동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빌렸죠. 하늘에 간 남편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딸아이도 어디선가 건강히 잘 살고 있기를요. 이제는 딸아이를 만나고 싶다는 소원 같은 건 빌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건 욕심일 것 같았습니다. 욕심을 내면 신도 그 소원은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정동진으로 오는 올해 저는 딸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진짜 기적이 이뤄진 셈입니다.
하늘이 끝내 제 소원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동안 매일 밤 기도를 했던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딸아이는 주머니 속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저는 뚫어져라 그것이 무엇인지 쳐다봤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그런 목걸이였습니다. 빛이 다 바래져서 검은색 빛이 탁하게 나는 그런 목걸이였는데 저는 그 순간 머리에 띵하고 울렸습니다. 저는 저 목걸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엄마 목걸이 맞지? 나 이거 엄마가 하고 다니는 게 예뻐서. 나 그날도 엄마 서랍 위에 있던 거, 이거 그날도 가지고 나갔어. 저는 그제야 오래전 제가 싸구려 목걸이를 하나 샀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어디 금은방 같은 데서 산 것도 아니었고 어디 길거리에서 보다가 산 목걸이였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당시에도 저렴하게 샀던 금색 칠이 되었던 목걸이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무척이나 이 목걸이를 좋아했었죠. 어른 목에 맞춰져 있는 것이라 하고 다니지는 못하더라도 딸아이는 종종 이 목걸이를 행운의 부적처럼 들고 다니고는 했습니다. 진짜 내 딸이었어. 저는 그녀의 볼을 부여잡았습니다. 세상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내 딸이지만 정말 내 딸인지 알아볼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디에 있었던 거야? 얼마나 찾았는데, 얼마나.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려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은 채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느낌이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오롯이 그냥 딸과 저만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가슴에 피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숨이 마치 핏방울이 되어 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딸아이를 드디어 찾았다는 생각에 평생 몸속 깊이 자리를 잡았던 그 한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평생을 짓눌러 오던 죄책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를 잃었다는 그 죄책감은 평생 저를 짓눌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이 떠나기 전에 하늘에서라도 꼭 딸을 찾아주겠다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마도 하늘에서 딱한 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살아생전에도 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계속 그 말만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저희 모녀를 둘러싸고 동그랗게 모였지만 저는 그런 것 따위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창피하지도 않았고 이 자리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딸아이도 저를 붙들어 안고 한참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어떤 아줌마가 날 데려갔어. 엄마, 그렇게 한참을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저는 너무 정신없이 운 나머지 거의 일어서질 못했고 급하게 딸의 남편, 그러니까 사위의 등에 엎혀서 근처 응급실로 갔죠. 그리고 진정이 된 이후에야 딸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던 딸 미선이를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갑자기 딸아이에게 접근해서는 그 여자는 사탕을 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잠깐 저기 가면 사탕만 있는데 엄마들에게 같이 다녀올래? 그때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딸을 안고 그 여자는 시장을 벗어났다고 하죠. 그 사람에게는 일행이 있었는데 딸을 그대로 차에 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이나 어디인지도 모를 곳까지 간 뒤에 완전히 시골 같은 곳에 딸을 데려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백천대 낮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딸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더군요. 아이들 몇 명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다들 꼬질꼬질한 상태였고 뭔가 인신매매를 하는 집단이었던 것 같다고 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위생 상태도 엉망이었고요. 아마도 인신매매나 그런 걸 하는 범죄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의 사람들이 살지 않은 인적이 드문 시골에 가둬놨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울기만 하더라도 엄청 때렸어요. 저도 몇 번을 맞았어요. 딸아이의 증언에 따르면 가둔 아이들은 폭력으로 관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관리를 했는데 울거나 혹은 오줌을 싸거나 그러면 발길질부터 날아왔다고 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곳에서 2년 가까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 사이 몇몇 아이들은 어디론가 끌려갔는데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죠. 당시에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어디로 팔아라. 저 아이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다른 곳에 팔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 집단은 나눴다고 합니다. 다만 운이 좋게도 딸아이는 그들에게 끌려가는 일이 없었는데 그때 끌려갔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소름이 끼친다고 딸아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그 놈들이 방심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망을 보던 남자가 낮술을 하고 옆방에서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코를 워낙 크게 골아서 옆방에서 잠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하죠. 거기에 갇힌 지 대략 2년쯤 되었던 시점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니 그날은 문단속이 안 되어 있었더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딸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몰래 그곳을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아이들은 각기 다른 곳으로 막 도망을 갔다고 했죠. 딸아이는 마을 쪽으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을의 사람들에게 들키면 혹시 이 사람들에게 다시 잡아올까봐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전에도 도망쳤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마을 쪽으로 갔다가 다 잡혀온 적이 한 번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도망쳤던 아이들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까이 있는 집에 살던 노인에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노인은 도와주는 척 아이들을 다른 방에 가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당들이 이후에 연락을 받고 온 것인지 다시 아이들을 이곳에 납치해서 데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천인공노할 일이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까닭에 우리 딸 같은 경우 산으로 도망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한 이틀 정도를 보냈다고 했죠. 어른도 그 힘든 산길을 초등학교에 막 들어갈 법한 아이가 들어가서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당시의 계절이 여름이었고 저체온증 같은 것이 오지는 않았던 것이 행운이라고 했습니다. 가다가 개울이 있으면 그 물을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서 풀잎을 뜯어먹기도 했었죠.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남편과 그토록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못 찾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그렇게 산을 넘다가 한 작은 마을을 만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딸아이는 도저히 이곳이 믿을 수 있는 곳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워낙 험한 일을 겪다 보니 걱정이 된 것이었죠. 하지만 배고픔은 그런 걱정마저도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몰래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미친 듯이 훔쳐 먹었어요. 정말 너무 배가 고파서 죽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발각이 되고 말았다고 했어요. 어떤 할머니가 나타나서 딸아이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아이의 자초지정을 듣더니 맛있는 음식을 차려줬다고 했습니다. 정말 몇 년 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던 딸아이는 엄청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며칠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체국 직원이 찾아왔는데 딸아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체국 직원은 딸을 보육기관에 연락해서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보육기관과 연락이 닿았고 보육기관에서는 딸아이의 신상을 찾아보는 것 같았지만 딱히 단서가 없었고 워낙 어릴 때 딸아이가 실종이 되었기에 기억하는 지명들이 없어서 고향도 짐작을 못했다고 합니다. 인상착의 등으로 문의를 해보려고 했지만 당시 딸아이는 이미 몇 년이나 지난 상태였고 다른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찾는 것도 불가능했었다고 하죠. 물론 딸아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보육기관의 직원들은 별로 귀담아 듣는 것 같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지금이야 세월이 좋아서 그렇지 예전에는 정말 실종되는 아동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한 해 2만 7천 건 이상의 실종 아동이 발생하죠. 그 중에 무려 27명은 1년 이상 실종된 장기 실종 아동들입니다. 지금처럼 첨단의 시대를 달리는 시기에도 찾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인신매매범들이 있었고 온갖 범죄가 많았던 시절에는 실종되는 아동들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납치범들이 돈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었으니까요. 지금에야 워낙 치안이 좋아져서 그런 일들은 거의 사라지긴 했지만요. 저는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많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를 찾기 위해서 안 읽어본 서적이 없고 안 본 연구자료가 없을 정도입니다.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을 당했다고 들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저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었는지를요. 기차에서 마주칠 때만 하더라도 서로는 완전히 남남이었습니다. 정말 우연에 우연히 겹쳐서 마주쳤지만 알아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딸아이가 했습니다. 우연히 제가 쪽지를 쓰고 소원 게시판에 쪽지를 붙이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자기도 가족과 놀러 온 김에 소원을 같이 붙이려고 그곳에 가서 쪽지를 붙이려고 봤다고 하죠. 그런데 자신과 매우 유사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딸아이에 대한 신상과 언제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또한 당시 정황 및 사건 개요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전단지를 품에 들고 다니기도 했고 또 언제라도 누구에게나 물어볼 수 있도록 딸아이와 관련된 내용을 달달 외웠습니다. 그래서 소원 게시판에 제 이야기를 쓸 때도 저도 모르게 달달 외운 내용들을 가득 써내려갔죠. 물론 작은 포스트잇에 그걸 다 쓰기란 어려웠지만 그래도 깨알 같은 글씨로 2장에 걸쳐서 쓰고 연락처까지 남겼습니다. 혹시나 모를까 해서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딸아이는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잘 기억하지 못했던 기억들까지 생생하게 살아났다고 했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달고나를 사주고 가게 앞에서 기다리라고 했다는 점. 그리고 당시에 밝은 노란색 상의와 하늘색 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 이런 것들이 자신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똑같았다는 것이죠. 특히 옷에 대한 부분은 자기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 납치범들이 가자마자 옷을 갈아입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몰라서 아마도 인상착의를 숨기려고 했던 짓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제 쪽지를 본 순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면서 노란색과 하늘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것이 떠올랐다는 것이죠.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목걸이이기도 했죠. 물론 그것만으로는 모든 것을 증명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DNA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 딸이 실제로 맞는지 DNA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황상 모든 것이 맞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만에 하나를 위해서 DNA 검사를 하기로 했죠. 혹여나 그 아이의 기억이 다른 아이들의 상황과 겹쳐서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충격을 받으면 기억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딸아이를 잃고 나서 아동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정보입니다. 딸아이의 동선을 조금이라도 파악해보고자 아동심리학까지 공부를 했었죠. 눈앞에서 본 사건을 자신의 사건으로 인지를 한다던가 혹은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그만큼 아직 성장하지 못했고 또 충격에 취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충격을 받으면서 기억과 정신이 왜곡이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의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도 만약 다른 이의 딸이라면 우연히 그 목걸이를 넘겨받거나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또 누군가는 딸이라면 혹은 정말로 그렇다면 그의 부모님을 찾아줘야겠죠. 저와 같은 일을 겪을 누군가를 위해서요. 저는 그렇게 모든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기다렸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DNA 검사를 하는 며칠을 못 기다릴까 싶었죠. 하지만 그 며칠이 몇 년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DNA 검사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지를 받아드는 순간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99.99% 친자일 확률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제야 평생의 한이 드디어 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저는 딸과 함께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있는 곳은 지방의 한 수목장을 하는 공원입니다. 남편은 항상 고향 이야기를 많이 했었기에 남편이 좋아하는 곳에 묻히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그곳에 남편을 모셨습니다. 딸아이가 그곳에서 한참을 울더군요. 물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워낙 어렸을 때 헤어졌으니까요. 다만 그나마 찾은 가족인데 돌아가셨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몇 주가 지나 그제야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보육원에서 지내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경찰이나 법률가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어린 시절 경험했었던 그 일들이 너무나도 끔찍했기에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아서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딸아이는 법학과를 나와서 법률사무소에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딸이 무사하게 자라서 좋은 직장에 자신이 만족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후에 다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딸은 보육원에 가서 그때 당시 인신매매범들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육원 측에서 신고를 했었던 것 같다고 했죠. 그런데 딸아이의 증언을 토대로 간 곳에는 어떤 흔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잠시 사람들이 살던 흔적은 있었고 아이들의 옷가지도 있었지만 누구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아이들이 도망친 그날 범인들은 어디론가 잠적을 감추지 않았나 이야기를 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는 딸아이도 매년 정동진을 찾았다고 합니다. 제가 정동진을 찾은 지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 9년, 10년쯤 되는데
딸아이도 지난 7년 정도 동안 매년 정동진에 왔다고 해요. 소원을 빌고 가족을 찾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곳에 찾았다고 하죠. 어쩌면 우리는 더 일찍 만날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죠. 반드시 만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우연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이 세상에게 감사하고 누군지 모를 하늘에 있는 분에게 감사하고 또 남편에게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하늘나라에 가면서 반드시 딸을 찾아주겠다고 하더니 그 약속을 지켜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죠. 그리고 딸아이는 일찍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늦게 결혼하는 추세지만 자신은 가족을 빨리 만들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을 어렸을 때 잃은 아픔이 컸고 그것이 굉장히 무섭고 서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일찍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소방관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후에 만나보니 번듯하고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44살짜리 손녀도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딱 어린 시절의 딸을 똑 닮은 모습이었죠. 저는 25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 딸의 어여쁜 얼굴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딸을 만나러 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딸이 백화점에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횡단보도 앞에서 주위를 꼼꼼히 살피면서 걷습니다. 이제는 작은 위험 하나도 조심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불의의 사고나 혹은 불상사로 인해서 딸과 함께하는 시간을 단 1초라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더욱 건강해질 것이고 꼬박꼬박 병원에 가서 몸 상태를 체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일을 해서 딸아이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사줄 겁니다. 평생 못 해줬던 것들을 다 해줄 생각이죠. 물론 딸아이는 그런 저를 보면서 걱정을 합니다. 이제는 자기네가 모실 테니 좀 그런 것을 내려놓고 살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딸에게 부담이 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또한 딸아이에게 저는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을 물려줄 생각입니다. 다행히도 저와 남편은 자가가 있었기에 이것을 딸에게 넘겨줄 생각입니다. 물론 외곽지에 있는 거라 얼마 하지는 않겠지만 이거라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사코 딸아이는 반대를 하더군요. 차라리 그 돈으로 엄마 평생 못 누린 거 다 누리면서 살고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요. 참으로 착한 딸입니다. 저는 평생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올해 신년이 되어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신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간절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 사연을 쓴 이유는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가슴 속에 있는 짐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더 건강하시고 더 활기차게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더 멀리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을 끝까지 시도하고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정말 천추의 한이 될 만한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엄청나게 반성을 하며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앞으로 나아갔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제 사연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분명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원하시는 소망 부디 이루시길 바라며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온과 평화가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